안녕하세요. 저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센터의 전담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남욱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각자 생각하시는 인공지능의 정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인공지능이 뭔지를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패턴 인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디슨병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에디슨병은 사람이나 개, 고양이 같은 동물에서도 발병이 되는 병인데 구토나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컨디션 난조를 일으킨다든지 심하면 심장병이 일으키기까지 할 수 있는 병입니다. 에디슨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든지 동물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 높고 칼륨이 낮아야 되는데 반대로 나트륨이 낮거나 칼륨이 높을 때 일어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디슨병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해서 나트륨과 칼륨 이온의 농도를 체크를 해야겠죠. 이걸 2차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요. 즉 칼륨의 농도가 높고 나트륨의 농도가 낮다면 에디슨병이 있는 것이고, 칼륨의 농도가 낮고 나트륨 농도가 높다면 정상이라고 판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판별하면 될까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선형선을 그려서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병이 있고 일정 수준 이하면 병이 없다 라고 선형적으로 분류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는 즉 이런 겁니다. 나트륨 이온의 농도와 칼륨 이온의 농도가 주어졌을 때 에디슨 병에 걸릴 확률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함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을 풀기 위해서 대부분 통계적인 방법론을 많이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평균적인 나트륨의 농도와 칼륨의 농도를 알아맞추고 그것과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생각을 하면 에디슨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차원 선형 분류 문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선형으로 두 개의 입력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선형으로 분류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통계 처리를 통해서 병이 있는지를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분류 기준이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2차원 선형 분류 문제를 풀기 위해서 2차원 평면에서 선형으로 분리선을 그렸는데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선형선이라는 게 사실은 꽤 단순화가 된 모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선을 분류를 하는 선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면 좀 더 정확한 유병률을 나타내든지 혹은 병이 있는지를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입출력이 너무 단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이때까지 푼 문제는 칼륨 이온과 나트륨 이온만을 입력으로 받고 출력은 에디슨 병이 있는지 없는지만을 출력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나트륨과 칼륨 이온 수치뿐만이 아니고 요단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혈당이라든지 다양한 수치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전부 다 입력으로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혈액 검사에서 진단할 수 있는 건 단순히 에디슨 병이 있는지 없는지 뿐만이 아니죠. 뭐 고혈압이 있는지도 검사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병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아주 일반적인 혈액검사 수치를 받아서 진단 가능한 병을 모두 내놓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2차원 선형 분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계학습이라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2차원 선형 분류, 즉 통계 처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문제를 단순하게 푸는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기계학습은 이것을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푸는 통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칼륨 이온과 나트륨 이온을 입력으로 가지고 출력은 에디슨 병의 유병률을 출력으로 삼은 함수를 근사를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기계학습은 복잡한 통계 처리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근사화 함수를 추측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근사화 함수는 굉장히 많은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은 입력도 굉장히 많고 출력도 굉장히 복잡하고 비선형 분류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일반적인 기계학습 뿐만이 아니고 특히 딥러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딥러닝이 아주 인공지능의 아주 작은, 기계학습의 아주 작은 파트였다면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딥러닝이 거의 인공지능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사실 딥러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딥러닝의 이론적인 배경은 사실 굉장히 오래됐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10년간 딥러닝이 급격하게 발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딥러닝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요인은 저는 크게 4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GPU의 발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희가 요즘에 상업적인 모델을 개발하든지 상업적인 딥러닝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뭔가 딥러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에서 나온 2080 Ti 정도의 GPU면은 사실 어느 정도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2080 Ti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편하게 전자상가에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100만원대 중반에 꽤 저렴한 가격대에서 말이죠. 두 번째,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저렴하게 저장하고 저렴하게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학습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든다든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하면 딥러닝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저렴하게 복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저렴하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딥러닝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코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딥러닝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토치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시각화를 위해서 매트플로립이라든지 아니면 CPU 프로세싱을 위해서 넘파이를 사용한다든지 굉장히 파이썬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간편하고 또 완성도가 높은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을 함으로써 굉장히 딥러닝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알고리즘인데 최근 10년간 그 딥러닝에 대한 환경이 굉장히 발전을 함으로써 많은 연구자들이 또는 많은 기업들이 딥러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뒷받쳐졌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딥러닝이 아주
훌륭한 성과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특히 앞에 3개 알고리즘을 제외한 GPU와 빅데이터 에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학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딥러닝이 단순히 뭔가 성능이 좋던지 이런 것들 이전에 딥러닝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또는 딥러닝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발전에 의해서 비약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딥러닝을 여러분들이 또는 기업들이 운영 가능한 비용으로 딥러닝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딥러닝이 발전되기까지는 이런 비용적인 측면 또는 공학적인 측면이 뒷받침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딥러닝이 뜬 이유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딥러닝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비해서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래밍 하기가 쉽습니다.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모듈화가 굉장히 많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조금 수정한다고 했을 때 그냥 코드를 몇 줄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의 전체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주 손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은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고차원 데이터를 다루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아니면 자연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딥러닝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응용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불리는 문제인데, 왼쪽과 같은 사진 또는 비디오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오른쪽과 같이 픽셀 단위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 보이는 게 차고, 도로고, 건물이고 이런 것들을 픽셀 단위로 분리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기술을 자율주행에도 이용할 수 있고 로보틱스에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얼굴 생성 또는 얼굴 합성과 관련된 기술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6개의 이미지는 전부 컴퓨터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중에 사람 이미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고화질이고 굉장히 현실감 있죠? 이것은 이제 딥러닝의 응용 범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사용자의 얼굴, 사람들의 얼굴을 딥러닝에 학습을 시키면 딥러닝이 그 사람들의 얼굴의 특징을 파악을 해서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구글 번역기 같은 자연어 번역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몇 년 전 같으면 해도 구글에서는 어떤 룰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뭐 형태서 분석을 해서 뭐 어떤 단어가 들어오면 어떻게 번역을 한다든지 이런 룰 기반으로 번역기를 제작을 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딥러닝을 전면적으로 채용을 했고 지금은 대부분의 구글 번역기가 딥러닝을 기반해서 작성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렇게 딥러닝을 교체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훨씬 디버깅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글에서 이렇게 딥러닝으로 번역기의 내부 구조를 교체함으로써 코드의 길이를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로 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 길이가 짧으면 아무래도 디버깅하기가 쉽고 다른 사람들이 코드를 리뷰하기도 훨씬 쉽겠죠. 그리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추가하기도 쉽고요. 자, 그 다음 알고리즘은 음성 합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다양한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음성으로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음성을 텍스트에서 음성으로 변환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들도 대부분 다 딥러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다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한 것에 비해서 딥러닝을 사용한 음성 합성 결과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오른쪽 하단에 링크를 기재를 해놨는데 여기서 딥러닝을 사용한 음성 합성을 시연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음성 합성을 시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글 픽셀이라는 최신 스마트폰에 들어간 음성 기록 앱인데요. 여러분들은 제일 왼쪽에 보시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음성이 녹음된 소리가 녹음된 시각화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스피치, 사람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음성을 기록을 해놓으실 때, 사운드를 기록을 해놓으실 때 사실 제목을 기재하시는 경우가 귀찮으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어떤 게 사람의 목소리고 어떤 게 음악인지를 시각화를 해놓으면 훨씬 더 나중에 찾아보기가 쉽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딥러닝으로 작성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사람의 말인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딕테이션, 받아쓰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강의 같은 거를 녹음을 하실 때 나중에 강의를 일일이 들으면서 내용을 찾아보시는 게 불편하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같이 이거를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면 나중에 한 번에 찾아보기가 훨씬 쉽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딥러닝을 사용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모바일 핸드폰 같은 데에서 인베딩을 시켜서 넣어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서비스를 새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제는 강화학습입니다. 여러분들 알파고로 강화학습이 친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핑퐁 같은 게임을 많이 시연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DQN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오래된 알고리즘이고 C51 같은 경우에는 강화학습 중에 비교적 최신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DQN과 사람을 대결을 시켰을 경우에는 강화학습이 DQN이 훨씬 더 사람에 비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리고 C51과 사람을 대결한 경우에도 당연히 C51이 최신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에 비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C51, 즉 최신 알고리즘과 DQN을 대결시켰을 경우에 이것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성능 우수성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딥러닝이 과학의 발전에 사용된 사례입니다. 물론 이제 상업적으로 딥러닝이 사용된 경우를 제가 종종 소개를 해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딥러닝이 단순히 다른 어떤 IT 기술의 버즈워드가 아니냐, 단순히 지금 당장 떴다가 죽는 기술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딥러닝이 이런 상업적인 결과에도 물론 활용될 수 있지만 이렇게 과학 같은 지식을 발전시키는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는 예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면은 단백질의 순서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색깔로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단백질의 순서를 알아내는 것은 사실 굉장히 비교적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단백질을 실제로 연구에 사용을 하려면은 3차원으로 이게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내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고, 많은 생물학 기반의 과학자들이 왼쪽처럼 단백질의 순서를 주어졌을 때 오른쪽과 같이 어떻게 단백질의 구조가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내는 알고리즘을 많이 개발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사에서 이 문제를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팀에는 놀랍게도 생물학 기반의 과학자들을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딥러닝을 적용시켜서 이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 기존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비해서 데이터만 주어졌을 때, 아무런 생물학 베이스 없이 이런 데이터만 주어지고 딥러닝을 학습을 시켰을 때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한 단백질 추측 성능을, 단백질 3차원 구조 추측 성능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딥러닝이 지금 모든 연구가 이루어져서 마치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딥러닝이 개발될 수 있었던 또는 발전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딥러닝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낮아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직도 여전히 딥러닝이 운영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고화질의 이미지를 딥러닝 GPU가 처리를 할 때 한 장에 1초에 많아봤자 몇 장의 이미지를 처리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세라든지 GPU 비용이라든지 많은 게 소모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딥러닝을 학습을 시킬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학습 데이터를 하나 만드는데 사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말하면 학습 데이터를 많이 요구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마찬가지로 학습 데이터를 많이 모았다고 하더라도 딥러닝을 학습시키는데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적게는 하루, 많게는 몇 주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은 불확실성을 추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어떤 영상 이미지, 예를 들어서 MRI라든지 엑스레이를 보고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암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만 암일 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모르겠다,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맞추는 성능은 꽤나 우수하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기능은 아직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제가 딥러닝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와 같이 딥러닝의 여러 가지 구조를 또는 딥러닝이 포함하고 있는 매개 변수, 파라미터를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정확도는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딥러닝 모델인데요. 파란색 선은 다른 전통적인 딥러닝 모델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최신의 딥러닝 모델이 파라미터의 개수를 줄이면서 파라미터 개수를 줄였으니까 동시에 딥러닝이 소모하는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계산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예제는 딥러닝이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딥러닝이 아주 작은 학습 데이터를 사용을 해도 훨씬 더 학습을 빠르게 시킬 수 있는 연구의 일환입니다. 지금 보시면 벌레가 두 마리 있잖아요. 초록색 색깔의 벌레와 빨간색 색깔의 벌레인데, 초록색 색깔의 벌레는 다리가 6개죠. 그리고 빨간색 색깔의 벌레는 다리가 4개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색깔의 벌레는 아주 전통적인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한 벌레예요. 그리고
빨간색 벌레 같은 경우에는 최신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한 벌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초반에는 빨간색 벌레가 다리 개수가 아무래도 적으니까 씨름을 계속 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 번의 씨름의 패배 후에 빨간색 다리의 벌레는 경험에서 훨씬 빨리 배웁니다. 초록색 벌레보다. 그래서 몇 판 뒤에는 처음엔 계속 빨간색 벌레가 졌지만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빨간색 벌레가 초록색 벌레를 압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예제는 제가 딥러닝이 학습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딥러닝을 학습을 시킬 때 분업을 하는 방식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여러 대를 사용을 함으로써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8대를 사용했으면 8배, 16대를 사용했으면 16배 딥러닝의 학습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딥러닝의 추측을 수행을 할 때 불확실성까지 동시에 추측하는 방식도 개발되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세그멘테이션 예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왼쪽에 보시면 인풋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을 가운데의 결과처럼 이렇게 어떤 게 자동차고 어떤 게 도로인지를 분류를 해주는 딥러닝 알고리즘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전방에 전방에 어떤 사물을 잘못 판별을 했을 때 심지어는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 자기가 틀릴 확률까지 동시에 추측을 해줌으로써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높으면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판단을 해서 정차를 한다든지 서행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안정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강의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딥러닝을 공부를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3개 같은 경우에는 교재예요. 그래서 난이도 순서대로 정의를 해놨고요. 학부 수준부터 대학원 수준까지 여러분들께서 단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의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특히 시각 분석 또는 사진 분석 같은 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해 놓은 아주 간단한 도큐먼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실 일이 있으신데 뭔가 알고리즘이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 라고 하면은 이 링크의 도큐먼트를 사용을 하셔서 편하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책뿐만이 아니고 책으로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해보면서 알고리즘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오픈소스 사이트인 GitHub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머티리얼이 필요하시다,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야에다가 awesome list라고 쳐서 리스트업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wesome lis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참고할 만한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라이브러리라든지 도큐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트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논문의 공식적인 구현이라든지 비공식적인 구현을 직접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문들이 자기의 구현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만의 모델을 짜시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소스가 공개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버그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뭔가
구현이 미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수정을 하셔서 이런 오픈소스에 기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딥러닝 공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